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위원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총수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다른 카카오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첫 한국형 신도시 수출이 임박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베트남 최대 규모의 박린성 동남 신도시 개발 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예산 소진을 이유로 스타트업 지원금을 예고 없이 중단했습니다. 내년 지급을 약속했지만 스타트업들은 당장 고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전투기와 위성을 함께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항공에 이어 해외 우주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벤처 1세대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벤처 신화를 주도했던 김범수 의장의 구속으로 이 혁신의 이면에 숨어있던 이 사회적 갈등과 이 도덕성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이 문어발식 확 성장을 이어온 이 카카오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전효성 기자 나왔습니다. 전 기자, 이 법원이 대기업 총수를 이 증거인멸, 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했는데 참 흔하지 않은 장면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 끝에 구속영장이 인용이 됐습니다. 법원은 김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카오 주요 경영진은 지난 18일에 임시 그룹 협의회를 열고 앞으로의 경영쇄신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결국 구속이 현실화되면서 김 위원장의 경영쇄신은 당분간 멈춰서게 됐습니다. 네, 연쇄적으로 이 기업 구조의 판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 기자, 이 SM 시세 조정 의혹 사건 외에도 이 카카오가 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들이 여럿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시세 조정 외에도 총 4건의 사안이 수사당국의 레이더에 포착이 된 상황입니다. 모두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안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현재 카카오의 수사 의혹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입니다.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일반 택시는 배제하고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이런 상황을 밝히면서 2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고발 조치는 없었는데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의 택시 횡포가 부도덕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아직 검찰 수사 중인 단계이긴 한데 총수 구속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최악의 경우 콜 몰아주기 건으로 김범수 위원장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과거 수사 당시에도 추가적인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되면서 구속기간이 무한정 길어진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이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이 사안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사안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바람픽처스라는 제작사를 고의로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 이런 의혹이었습니다. 바람픽처스는 장기간 영업 손실을 내던 적자 회사였는데요. 카카오 엔터가 200억 원의 인수를 하기로 한 거죠. 문제는 바람픽처스가 이준호 카카오 엔터 투자전략 부문장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바람픽처스의 시세 차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김성수 카카오 엔터 대표 그리고 이준호 부문장이 공모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2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된 상황입니다. 해당 의혹과 직결되는 두 인물에 대한 구속이 무산된 만큼 이 건을 바탕으로는 김 위원장의 구속이 연장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다만 또 다른 의혹인 가상화폐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인 경제민주주의 21이 김범수 위원장 그리고 카카오 임원들을 함께 고발한 상황이라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당장 이 카카오 주가가 위기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기자, 오늘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5.36% 하락했습니다. 뱅크 그리고 페이 등 계열사 주가도 급락을 했습니다. 이미 시장에 퍼진 악재가 사실 확정이 되고 나면 주가는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주차장 붕괴로 곤혹을 빚은 GS건설 같은 경우는 네. 영업 정지가 확정이 된 날 주가가 크게 올랐거든요. 이미 알려진 악재가 해소가 됐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번 사안은 좀 달랐습니다.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단기가 아니라 좀 중장기에 걸쳐서 이어질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 카카오의 주가 추세를 좀 간략하게 보시겠습니다. 카카오는 코로나19 시기에 주가가 17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한때 코스피 시가총액 3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9월에 정부와 여당이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여기에 규제까지 언급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카카오게임즈와 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쪼개기 상장까지 반복이 되면서 카카오의 기업 가치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10월에는 화재로 인해서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악재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한 악재들을 거쳐오면서 고점 대비 5분의 1 토막이라는 결과로 치닫게 됐습니다. 네, 카카오 이 당장 실적도 주가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총수까지 구속되는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 측도 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죠. 네, 맞습니다.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 그리고 정신아 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기업 가치, 아까 말씀드린 기업 가치, 그리고 대외 신뢰도 회복의 숙제가 정신아 대표에게 오롯이 맡겨진 상황입니다. 올해 3월 취임한 정 대표는 지금까지 그룹 내 불필요한 사업들을 좀 걷어내고 의사결정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조직 내부 통제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카카오의 첫 데이터 센터를 직접 공개를 하면서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도 나선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의 현금성 자산은 5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사실 적지는 않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현금성 자산 증가 속도가 2020년 이전에는 연간 50에서 80% 수준이었는데 2021년부터는 좀 둔화되는 추세거든요. 인수합병 그리고 AI 산업 투자에 쓸 수 있는 실탄이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되는 정신아 대표의 고심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한국 벤처 신화를 주도했던 김범수 위원장, 이 M&A를 통해 계열사를 124개까지 거느릴 정도로 덩치를 키웠지만 결국 무리한 M&A가 독이 든 성배가 됐습니다. 이 최악의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예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범수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 신사업 확장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추후형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영업 활동에는 영향이 적겠지만 지난해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허가 심사를 보류하는 등 대주주 리스크는 이미 현실화됐다는 지적입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신사업 인허가 심사를 중단합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두 차례 신사업 허가 심사 재개 여부를 논의했지만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남아있는 한 향후 카카오뱅크의 먹거리로 꼽히는 신용카드업 진출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뭔가 대주주 적격성 이슈로 인해서 인가가 필요한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 최악의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위원장의 유죄 판결로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재검토 대상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카카오뱅크 지분 27.16% 가운데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주력인 은행업과 성장률이 높은 플랫폼 사업을 바탕으로 성장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카카오뱅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의 사업 차질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카카오페이의 미국 증권사 시버트 인수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각각 3.79%, 7.81%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6세대 전투기와 위성을 묶어서 함께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 가격과 대수 등 계약 규모와 방식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창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위성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카이의 차세대 중형 위성 구매를 통해 중동 우주기를 선점해 지역 패권을 점한다는 계획입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은 카이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연구개발해 1호기부터 5기까지 양산 중인 기체로 국토와 자원관리, 재해와 재난 대응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카이 고위 관계자는 카이가 사우디에 차세대 중형 위성을 포함한 자체 연구개발 위성들을 역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카이는 사우디 측에 본위성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 성능 개량형 제품 공동 연구 개발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카이는 이와 함께 한사우디가 공동 연구 개발하는 KF-21 보라매 후속 모델 6세대 전투기와 위성을 묶은 패키지 D를 제시했습니다. 6세대 군용 위성은 전투기 시스템을 연결하는 기체로 6G 기술이 적용됩니다. 사우디는 6세대 군용 위성과 함께 우리 군이 운용 중인 425 정찰 위성 도입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카이는 또 2030년 사우디 월드 엑스포 개최에 앞서 현지에서 6G 민용 기술을 시연할 예정입니다. 카이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남미의 페루 역시 카이 측에 위성 구매 의사를 전했습니다. 카이는 페루와 차세대 중형 위성뿐 아니라 경공격기인 FA-50을 놓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우디나 페루에서 수주고를 올릴 경우 카이는 글로벌 우주시장 첫 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소진했다는 이유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금 지급을 예고 없이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초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하루가 급한 스타트업들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국내 대표 기술 창업 육성 프로그램 팁스. 유망한 창업팀을 민간 주도로 선발해 투자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라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동아줄로도 불립니다. 이 중 정부가 R&D 자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최대 5억 원. 그런데 올해 1월 초 정부는 설명회를 통해 팁스 대상 기업들에게 지원 감액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예산 조정 결과 팁스에 해당하는 창업 성장 기술 개발의 예산 반영 비율이 80% 수준이라는 겁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1월 말 다시 올해 예산으로 감액 없이 지원한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스타트업들은 한숨 돌렸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7월 중순 지급 지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에 따라 지난해 팁스 선정 기업이 올해 받는 정부 지원금의 약 20%는 내년에 지급될 예정이라는 내용. 중기부는 한국경제TV와의 통화에서 예산 부족 상황 때문에 720개 회사 중 599개 회사의 지원이 늦어지게 됐다며 구정 전에 최대한 빨리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에 받은 지원금의 경우 급하게 인건비로 쓰는 등 비목 변경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에 따르면 올해 지원금 전액을 내년에 받아야 하는 기업도 있는 상황. 현금 보유량이 없으니까 미리 다른 데서 현금을 땡겨와야 되겠다 이 생각부터 들기는 하거든요. 이 스타트업이나 R&D에 대한 금융기관의 융자나 투자 같은 게 원활치 않아서 정부가 그동안 그 역할을 했었거든요. 팁스가 그 프로그램의 대표적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다 보니까 R&D 투자 안 하고 채용도 다 안 하고 문 닫는 스타트업도. 업계에서는 팁스와 관련해 재원 마련 외에도 기업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첫 한국형 신도시 수출이 임박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판교 신도시 규모의 베트남 역대 최대 박린성 동남 신도시 개발 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방 기자, 먼저 이 베트남에 조성된다는 이 판교급 신도시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박린성 동남 신도시 사업인데요. 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약 31km 떨어진 우리로 치면 이제 경기도 같은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4조 6천억 원을 들여서 주택과 상가, 업무시설, 산업단지 등을 전부 짓는 그야말로 도시 전체를 짓는 사업입니다. 부지 면적만 약 850만 제곱미터고 그리고 계획 인구가 거의 11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주변에 애플 핵심 협력사인 폭스콘 등이 입주한 산단 그리고 삼성전자 공장도 있는 만큼
판교처럼 직주 근접이 가능한 도시로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 신도시처럼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토지를 조성하고 또 건설사들이 토지를 분양해서 개발하는 한국형 신도시가 처음으로 수출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수주가 유력한 것이지 아직 수주를 한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입찰이 내년이긴 한데요. 그래도 거의 우리나라가 수주 가시권에 진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좀 이제 사업에 필요한 협약을 먼저 맺고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제 도시 성장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이제 공공이 판을 깔아주면 뭐 민간이 사업에 참여하고 또 나중에 이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일종의 패키지 프로그램 같은 겁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지난해 6월 LH와 박린성을 비롯한 베트남 5개 지방 정부가 손을 잡았고요. 그중에서 이제 박린성의 동남 신도시가 1호 사업으로 발굴된 것입니다. 현재 2차 사업 타당성 조사 중이고요. 올해 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LH와 민간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꾸려서 인허가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도 분위기가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합니다. 뭐 당장 내년이 입찰인데 아직 한국밖에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고 또 정말 뭐 한국과 똑같이 해달라고 벌써부터 요구하는 등 좀 이미 우리나라에 조금 이제 맡겨놓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수주를 하게 되면 이제 LH가 사업을 총괄하고 이 민간 건설사들에게 뭐 일감을 떼어주는 우리 같은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뭐 단순 시공만 맡기는 게 아니라 이제 투자자로서 사업에 참여시키고 또 이제 나중에 지원도 끝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우리나라 현재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가 이제 거의 좀 발주사가 원하는 대로 뭐 건물이나 교량, 터널을 짓는 이런 단순 도급 사업이 95%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원가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단순 시공으로는 사실 수주에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런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 사업 결정권을 쥐고 고수익을 모색하는 투자 개발 사업 비중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이미 좀 관련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오늘 관련 대책도 내놨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내놓은 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이제 단순 시공 말고 좀 개발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길을 열어준다는 건데요. 이제 공공이 이제 선도 투자자로 참여하게 되면 좀 보다 많은 민간 기업의 수주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기업이 해외 투자 개발 사업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한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 표를 한번 보시면요, 비슷한 사업에 이제 똑같은 인천공항이 따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분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여부가 굉장히 갈리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지금 필리핀 사업이 규모가 굉장히 더 컸고 이런데도 결과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사업에서 민간 기업들의 일감이 좀 풍부했던 셈입니다. 해외 투자 개발 사업에 진출하려는 이런 민간 기업들에게는 또 1조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해서 자금도 지원해준다고 밝혔고요. 좀 이런 식으로 규제를 풀어서 오는 2030년까지 해외 투자 개발 사업으로만 수주액 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해외 건설 수주액이 연간 300억 달러 수준에서 지금 좀 정체 중에 있는데 해외 투자 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 2027년에는 500억 달러, 그리고 2030년에는 1,000억 달러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도급 사업에서 없는 마진이 거의 뭐 3%대 정도밖에 안 된다면 투자 개발 사업 마진은 거의 뭐 10%가 넘는 만큼 우리 건설사들의 이제 수익성도 좀 보다 개선될 전망입니다. 네, 이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베트남 이 동남 신도시 개발 사업 우리 건설사들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이제 LH가 수주하게 되면은 좀 우리 건설사들에게 일감이 이제 돌아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고요. 이미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미 하노이 도시개발 사업에 지금 다수 참여 중인 건설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대우건설이 좀 하노이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신도시인 스타레이크 시티 사업을 지속 중에 있고요. 또 여기에 추가해서 새로운 사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하노이에서 지금 베트남 지하철 3호선 지하 터널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이들뿐 아니라 뭐 GS건설이나 한미글로벌, 히림 같은 곳들도 이 베트남 도시개발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와 베트남 정부가 맺은 이 도시개발 관련 업무 협약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주로 유기성 폐기물 같은 경우는 악취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취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시설을 모두 지하화로 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이 통합 바이오 시설을 제안을 했고, 최근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자동차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의 자동차 손해율 상승이 불가피한데 실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3주째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는 역대급 장마로 침수차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침수차 피해 건수는 3,500여 대로 지난해 여름 3개월 동안의 피해 규모를 불과 3주 만에 뛰어넘었습니다. 이 기간 예상 손해액도 3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는 만큼 폭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제3호 태풍 개미가 지금 북상하고 있는 중이라서 개미가 어떠한 강도로 어떠한 이동 경로로 변화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장마 전선, 그러니까 정체 전선의 위치가 좀 달라져서 강수 구역하고 시점하고 좀 변동성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침수차 손해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하반기 실적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손해보험사 전체 매출에서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하는데 이 중 20%가 자동차 보험에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손해율 80%를 손익분기점으로 평가하는데 이미 상반기에만 79%로 임계점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장마와 태풍에 따른 손해율까지 더해지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적자 전환은 기정사실로 여겨집니다. 증권가에서는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면서 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봅니다. 작년보다 비가 좀 많이 오면서 침수차들이 늘어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실적적인 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자동차 보험 손해율 상승이 내년 보험료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